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나를 제명해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로부터 해당 행위자로 지목된 조경태 의원이 한 말입니다. 재신임 정국을 통해서 계파 간 갈등이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나 했는데 이제는 거의 쓰나미 수준으로 다시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당사자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입니다. 예, 제가 직접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해당 행위자로 지금 이제 그 지목이 되셨는데요, 그죠? 그런데 그 예로 조국 교수가 어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지금까지 동료 의원들과 당원에게 대해서 종북이라고 비난을 해왔다. 이건 새누리당이나 보수 언론이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결국 해당 행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조국 교수가 이분이 교수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발언이 언제 나왔는가 하면은 이석기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때 체포동의안에 여야에 투표를 했을 때 반대표가 14표, 기권표가 11표가 있었습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 그 국회 또 정당이라면은 국가 정체성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새정치민주연합이 2014년 3월 16일 날 창당 발령 대회를 했습니다. 신당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신당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신당다운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 국가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그 정치 세력들은 오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어떤 잘못된 발언입니까? 그러면 조국 교수는 이석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한번 그 입장을 한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그 당시에 그때 당시는 신당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예. 신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당 행위가 됩니까? 네, 그때는 당원이 없는데 어떻게 그 유령 당원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조국 교수가 제대로 알구나 말씀을 하시고 지금 학기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연구에 전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국립대학 교수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사실 호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기요. 그리고 그렇다면 본인이 해당 행위를 했다라는 그거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추론하건대. 네, 아마도 지난 중앙위원회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혁신안을 통과시킨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집단적 관계를 보았다 이런 표현들이 아마 그들에게는 좀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의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입장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언론과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제가 공개 토론하자라고 하니까 그들의 그 무리들이 온갖 욕설과 야유를 통해서 공개 토론을 묵살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공개 토론에서는 북한 그 노동당에도 쓰지 않는 어찌 보면은 원래 표결의 원칙인데 표결도 하지 않고 그냥 박수로서 만장일치다라고 하고 그 안에 구성원 중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다라고 해서 그 혁신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집단적 강기다라고 저는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것이 왜 해당 행위인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조경태 의원께서는 진짜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볼모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산에서 3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을 어떻게 이렇게 내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제가 뭘 여쭤보려고 이 얘기를 하냐면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조 의원님하고는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을 하죠. 근데 선관위가 19대 총선 결과를 놓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300석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고 보니까 새누리당은 전체 지금 기준으로 해서 11석이 줄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0석이 줍니다. 뭐 이거 한 석 차이니까 실제로 양대 거대 정당이 의석수 줄어들어가는 거는 한 석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하지만 PK 지역은 문제가 다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대 총선 결과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PK 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석수는 3석에서 14석으로 늘어납니다. 그 얘기는 조경태 권역별 이 비례대표제가 성사되기만 한다면 조경태 의원님과 같이 고생해서 삼선하시는 분 말고도 얼마든지 부산 지역에서 약진할 수 있는 기반이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이유도 일정 부분 물론 이제 해당 행위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거 플러스 이런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원래 비례대표라는 그 제도의 취지가 각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들을 갖다가 선발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비례대표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희한하게 지금 이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없애든지 아예 축소시키고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국민들은 국회의원 너희들을 말이지 항상 일도 제대로 안 하고 항상 사고만 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19대 국회는 해산하라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마당에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것은 이거는 아주 잘못된 발상이고요. 그럼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것이 국민적 여망에 저는 일치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야당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표만 의식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뜻에 부합되는 그런 올바른 정치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야당은 항상 정치적 계산만 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이것이 어떻게 또 혁신안으로 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이것이 무슨 혁신 아닙니까? 제가 이제 조금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것은 그런 혁신안이 될 수가 질문을 없습니다. 다르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19대 총선 기준으로 결과를 계산해 보면 PK 지역에서 3세석이 14석이 늘어난다. 그리고 어제 혁신위에서 문재인 대표 부산에 출마하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네. 문재인 대표가 부산에 출마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실시가 될 경우에는 14석으로 늘어날 정도로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는데 부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대표나 이쪽 입장에서 볼 때에는 김무성 대표의 아성을 흔들 수가 있고 그리고 본인의 지역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된다면 조경태 의원님이 딱 부산에 버티고 있으면 이게 그런 데 좀 차질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아, 예.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자꾸 선거를 목전에 앞두고 선거 제도를 바꾸고 여러 가지 수를 계산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를 좀 더 혼탁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원래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혹시 사회자님? 부산 사상입니다. 사상 보면 자기가 사상구 나오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 근데 영도 나오라고. 문재인 대표가 부산에 나오는 지역구 나오는 것 갖다가 혁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예. 소가우석 일입니다. 예. 네, 그건 당연히 본인 지역구 출마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 권역별 비례대표 부분 역시도 상당히 많은 출마 예정자들은 또 많은 인지도나 또 돈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출마자한테는 예. 그만큼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 돈 있고 조직 있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게 과연 옳은 구조인지 저는 좀 되묻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차라리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그런 연구를 여야가 머리를 짜내고 또 그걸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선출직 공직자 평가원장에 동국대학교 조은 명예교수가 내정이 됐는데요. 조은 교수님 잘 아시죠? 잘 모릅니다. 그분은. 아니요. 지난번 한명숙 대표 시절에 조은 교수가 공심위 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은 제가 명색이 지난번 최고위원을 지냈고 예. 지금 이제 삼선 의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잘 오픈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당 자체가 반민주적인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예. 저는 좋은 교수라는 분이 예. 지난번에 공심위원인지 그건 제가 좀 처음 알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위원장이 되겠습니까, 이분이? 예,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이 됐다고 합니다. 예, 좀더 되게 기네요. 그 결국 공천심사위원장의 뜻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서 이제 20% 정도, 25%인가 20% 정도 걸러내겠다는 거죠. 그 평가 하위 20% 국회의원들 중에서요. 예. 그분이 정치를 잘 모르실 분인데 왜 자꾸는 그 조국 교수도 그렇고 조은 교수도 그렇고 이런 분들 예. 정치를 잘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걸러내는지 모르겠지만은 과연 그분을 임명하는 분, 임명권자는 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예, 당 대표가 임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걸러내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조경태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울 텐데요.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렬히 전사한다. 쉽게 얘기한다면 쫓겨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제 발로 걸어나가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그 야당을 20년 지켜왔습니다. 예. 부산에서 제가 5번 도전했고 3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문재인 대표 몇 년 지금 당에 들어오셨습니까? 가장 어렵다고 했을 때 90년대 2000년 초기에 부산에서 정치를 하셨습니까? 예. 저는 그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과거에 우리 그 민주당의 뿔이라고 민주 60주년 해가지고 기념식도 하셨더라고요. 예. 그때 당시 신민당의 그 내건 기치가 뭐였습니까? 흩어져 있는 야권 세력을 통합시켜서 정권 창출을 하자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분들은 뭐냐면 자기들끼리만 하겠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나가라 하는 겁니다. 정통 60년 야당의 뿌리라고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의 마인드가 저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계속 이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이 대표야말로 저는 해당 행위자다라고 저는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공개 토론을 한번 해보자. 누가 과연 해당 행위자인지 국민들과 당원들께 알 권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문재인 대표님, 저 조경태랑 한번 공개 토론을 통해서 바쁘셔서 안 들으실 해당 거예요. 행위자인지를 예. 한번 우리 국민들께 한번 알려보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할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기회를 안 줄 경우에는 어떻게 처신하실 거예요? 나가실 겁니까? 남으실 겁니까? 아마 그렇다면은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과 예. 많은 당원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지요. 누가 과연 해당 행위자인지에 예.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과 많은 당원들이 하실 그런 몫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판단, 그러면은 좀 아리까리한데 남으신다는 얘기인지 나가신다는 얘기인지 지금요. 왜 제가 이걸 자꾸 이렇게 여쭤보냐면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도 제가 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말로 답변을 대신해 주셨는데 요새 어제 밤부터 보도되는 거 보니까 추석 연휴 직후에 탈당하신다는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문재인 대표가 설득에 나서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조경태 의원한테도 문재인 대표가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한테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잡지 않으시겠네. 네? 잡지 않겠네요, 그러면. 네, 그분은 아마도 지금 당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분열로 치닫고 있다면은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분이
어떤 실권을 쥐고 난 이후에 보면은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입니다. 이분이 탈당하셨고 법무부 장관을 지내신 천정배 전 장관님도 탈당하셨고 전남도지사를 3선하신 박준영 지사님 탈당하셨고 이번에도 강주 3선 의원이신 박주선 전 최고위원이 또 탈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있는 분들도 내쫓는 격에 이 어떤 이런 정당의 대표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법입니까? 저는 대표로서의 직무를 저는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혁신위에서 여러 가지 또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그런 혁신도 아닌 혁신안을 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도 그 문재인 대표가 입장이 저는 어떤 입장인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조경태 의원께서는 결단의 시간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어제 제가 기자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어떤 당내의 이 반민주적인 이 정당의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즉 국민들을 눈높이에 맞는 이 정치를 바로 세우는데 저는 앞장설 그런 계획이 있고요. 이 정치가 잘못되면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바로 세우는 그런 역할에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당내에서요? 네네. 공천을 받기 힘든 상황에서도 그 노력을 계속하시겠다. 네, 뭐 그분들이 공천을 주든 안 주든 뭐 그분들 마음이 있겠지만은 안 주면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야를 통틀어서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정당, 야당이 올바로 가는 그런 방향성을 저는 계속해서 좀 제시하고 싶고요. 많은 뜻 있는 분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공천을 못 받아도 그렇게 하시겠다. 그죠? 네, 뭐 그 국민들과 당원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차라리 제명해달라고 제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장례를 전사하는 거죠. 문재인 대표가 한번 좀 그 응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명 안 시키겠다라든지 제명시키겠다라든지. 네, 그러니까 저를 해당 행위자라고 이렇게 지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통해서 이걸 빌려서 하신 것 같은데 왜 제가 그 쓴소리 비판의 목소리를 당대표에게 했다는 이유로 해당 행위자가 돼야 될지 참 모르겠고요. 과거에 그 야당이 총재라는 직함이 있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비주류 또는 정치적 반대론자들이 총재에게 거칠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거든요. 민주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파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 반대파들은 무조건 해당 행위자로 규정하고 윤리위에 징계하고 그리고 제소하고 그리고 나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민주정당인지에 대해서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제가 탈당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은 탈당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그것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 우리 당을 바로 세우는 일,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제가 좀 앞장서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당 내외의 많은 분들과 만나서 정치 복원 운동에 함께 저는 동참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이게 정규리그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죠? 인천 유나이티드의 선전이 눈에 띈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현재 프로축구 1부 리그 K리그 이 클래식 12개 팀 가운데 6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12개 팀 가운데 6위면 그렇게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 인천 유나이티드가 이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현재 선수들 월급이 또 체불되고 있는 팀입니다. 아이고 저런. 예, 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 그동안 이 좋은 선수들 다 빠져나가고 다른 팀에서 2진급 선수들로 멤버를 구성했는데 뭐 울산 현대나 전남 드래곤즈 같이 전통의 강호들을 제치고 현재 6위를 달리고 있는 거죠. K리그 클래식이 정규리그 마치게 되면은 1위부터 6위까지 상위 그룹, 또 6위부터 12위까지 하위 그룹으로 나눠져 가지고 우승팀하고 2부 리그 강등팀을 가리게 되는데요. 이 개막전만 해도 이 인천이 2부 리그 강등 1순위였는데 현재 뭐 이 상위 그룹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요, 인천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이 시민구단, 뭐 도민구단 이런 구단들이 재정 때문에 이 어려움 겪고 있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자체도 재정이 부족해서 돈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보다는 사실은 또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지자체에서 이 시민주를 발행해서 이제 이 시도민 구단을 창단을 하게 되는데 애초 처음서부터 이 제대로 된 이 마스터 플랜이나 아니면 시장 조사 없이 이 정치적인 의사결정으로 창단된 경우가 상당합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 정치적인 의사결정에다가 이제 낙하산 인사, 비전문가 영입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도민 구단들이 재정 파탄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우리나라는 참 특수부대 출신이 많아요.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분들이 뭐 도처에 이거 좀 없앤다고 그러는데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네.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의사결정. 이게 이제 그 뭐냐면 선거 때 어필할 수 있고 이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한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제대로 운영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요. 이런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몇몇 구단에서는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팀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인천도 이제 그와 같은 경영인데 인천만 해도 이제 올해서부터는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 구단으로서의 자립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이 플랜이나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이제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제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단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 선수들이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정치적인 외풍을 차단하고 최대한 전문성을 살려 나간다면은 이 구단이 뭐 이 흑자 구현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급여 체불과 같은 악순환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수부대와 같은 특수부대가 있어서 참 든든하거든요. 우리 국방안보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근데 쓸데없이 이런 낙하산 논란 펼지 이 소리 듣는 이런 정치 쪽 사람들 이런 거는 사실 없어져야 돼요. 전문성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낙하산에 대한 모독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좀 앞으로 이런 일 좀 철저히 좀 우리가 파헤치고 없애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어제 프로야구에선 포스트 시즌 진출을 노리던 롯데와 기아 모두 패배했고요. SK만이 유일하게 이겼는데 승차가 조금 그러니까 벌어진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롯데가 어제 두산하고 더블헤드였었거든요. 근데 두 경기 모두 다 패했고요. 기아도 NC에 홈런 5개나 얻어맞으면서 크게 졌습니다. 이 SK가 넥센을 12대4로 이기면서 5위 자리를 지켰는데 이 포스트 시즌 진출 마지막 티켓이 5위에 걸려있기 때문에 5위 경쟁이 좀 치열하거든요. 근데 좀 맥이 빠지는 형국입니다. 왜냐하면 이 SK나 뭐 기아나 롯데나 5위 경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좀 서로 잘해가지고 승수를 쌓아서 5위로 올라가지 되거든요. 근데 좀 서로 잘하는 게 아니라 서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누가 좀 적게 져서 5위에 버티느냐 이런 분위기라서 좀 팬들의 실망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 추석 잘 보내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부동산 114. 어머, 집을 구하려고요?
그럼 스마트폰에 부동산 114를 다운받으세요. 10년간 시세와 최근 실거래가를 함께 볼 수 있어요. 방은 어떻게 구하냐고요? 스마트폰에 방콜만 있으면 원하는 방을 쉽게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집 구할 땐 부동산 114, 방 구할 땐 방콜. 코란도 투리스모에 SUV를 더했다. 뉴 파워 코란도 투리스모 탄생. SUV용 LET 2.2 엔진, SUV용 7단 독일 미션, SUV용 4휠 드라이브. Recreation Base Camp New Power Corando Turismo.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전화를 제일 잘 받니? 호로록 2588 이국주. 어머 내가? 하긴 대리운전 상담원 하면서 훈련 좀 했지. 고객님들이 개그도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셨어.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2588 꽃보다 국주 2588.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맥주 한 병 희야시 된 걸로 주세요. 이 동네는 내 나와버리니까 잘 아는데 여기가 핫플레이스야. 여러분, 외국어를 습관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부터는 맥주 한 병 차가운 걸로 주세요. 우리 동네니까 내가 잘 아는데 여기가 요즘 인기 있는 곳이야. 이렇게 친근한 우리말로 바꿔 써보세요. 쉽고 친근한 우리말 사용. 우리말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얼마 전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쓰고 있어요. 아이 키우는 데만 전념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전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근무하고 있어요.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병간호를 해야 하는데 고민이에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육아부터 가족 돌봄, 자기개발, 퇴직 준비까지 이제 필요에 따라 시간 선택제로 전환해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우는 전일제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과 삶이 행복해지는 시간 선택제.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 방송 길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로 고향 가는 길에서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차량 소통이 아주 원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가신 분도 있고 지금 떠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 부근 외곽으로 밀리고 있고요. 나란한 43번 국도 화성 자안입구 삼거리에서 덕리사거리 쪽으로 밀리는데요. 아직까지는 고속도로 이용하는 차량들 추세가 출근길 정도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선도로 곳곳으로도 역시 출근길 비슷하게 밀리고 있는데 성산로 따라 광화문 쪽으로 연인아들목에서 대신 삼거리, 양화로나 신촌로 북으로는 합장역에서 신촌 로터리, 통일로는 연신내역에서 동명여고, 녹번역에서 서대문역까지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로는 1가와 2가 사이 밀리고요. 흥인지문과 실선 신설동 사이로 속도 내려갑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요즘 디카,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이 사진관 찾으시는 분들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광화문에 특별한 사진관이 문을 열었다고 하죠. 노숙인의 삶에서 사진사의 삶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이태환 씨와 김창훈 씨가 이 특별한 사진관의 사진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정말 훈훈한 소식인데요. 디카, 왠지 모르게 이 좀 딱딱해 보이는데 필름 카메라보다요. 하지만 이 디카, 디지털 카메라는 정말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이윤지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김치 한 번 더 찍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되셨어요? 여기요?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금혼식 하거든요. 그래서 50년 이제 결혼 생활 해갖고 같이 한번 이렇게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찍었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우리 애들하고 추석날에 보여주면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힘차게 나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어디? 내 마음에. 모자 써도 괜찮네. 모자 써도 괜찮네. 좀 벗어졌네 머리가 모자가. 네, 저는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아주 특별한 사진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이 사진관의 이름이 바로 희망사진관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진관인지 사진사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분도 사진 솜씨에 크게 만족하시던데요. 본인 사진 솜씨에 만족하세요? 한 50% 정도는 만족을 하고요. 어쩔 때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하고 우울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좀 만족하는 편입니다. 휴가를 오시거나 서울시 광화문 광장을 찾으시는 분들을 찍어드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워낙 밝게 웃어주시고 또 행복해하는 모습 때문에 찍다 보면 좋은 사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 3월부터 조세현 사진작가님의 프로그램인 시간프레임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남들보다 조금 나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사진관의 사진사로 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새로운 각도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거를 SNS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죠. 올려놓으면 또 좋아해 주시고 자신감도 생기고 좀 더 노력해서 좋은 사진을 좀 찍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시민도 사진사도 모두 행복한 이 희망사진관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요? 기획한 한예지 씨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을 담당해주신 조세현 작가님께서 사진전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이 알고 보니까 그 수익금으로 노숙인들에게 사진 교육을 하는 영국의 그 윌리엄 왕자의 기획이었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감명을 받으신 와중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렇게 이동식 사진관을 보시고 분이 의기투합하셔서 일단 노숙인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면서 또 서울시를 알리는 좋은 이벤트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일단 처음 수업을 받으셨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컴퓨터 마우스도 제대로 어떻게 조작하는지 모르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포토샵을 다루시고요. 선생님들 스스로도 좀 자부심을 갖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Focus on me. 1, 2. Great, great, beautiful. Best to smile. 잘 나왔다고 해가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 지켜 세워주시고 고맙다고 그럴 때 정말 기쁘죠. 사진을 다시 보면서 한국이 아름다운 곳으로 기억 속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사진이 가장 예쁘게 나올 시기라고 합니다. 나들이 삼아 방문하셔서 사진 한 장 찍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광화문 광장에서 들리는 희망의 셔터 소리가 올가을 더욱 뜻깊게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희망사진관에서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리포터 이윤지였습니다. 예, 매일 찾아뵙는 경제 시선.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밥상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좀 밥상 경제 얘기 해보려고 하는데. 예. 이 우선 말이에요. 이 시장이나 마트 가서 장을 보는 분들, 이제 특히 이제 추석 전이니까 네. 더 많을 텐데 맞습니다. 말이에요. 근데 디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라고 그래서 저물가 저성장 얘기하는데 네. 시장 마트 가면은 물가 오른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120%예요. 예? 120%. 근데 저물가 얘기는 왜 나오는 거랍니까 이거? 글쎄 말입니다. 이게 현대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요. 추석 체감 물가가 전년도에 2.7% 올랐다고 하는데 통계청에서 소비자 물가는 0.7%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4배 차이 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소비자 물가는 모든 상품 가격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가계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품을 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가격 변동 같을 경우에 가중치가 큰 상품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차이가 크니까 한국은행에 자꾸 물어요. 저물가라는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하고요. 한국은행 바쁘겠네. 한국은행. 네, 한국은행이 지난 7월 30일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예. 소비자가 가격 상승에 민감한 반면 가격 하락엔 둔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저는 이게 좀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고 이외에도 뭐 가격 비교 시점이나 소비 패턴 차이 때문에 실질 소비자 지수와 최근 물가 차이가 있었지만 예. 뭐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변 생각해보면 우리는 맞는데 소비자가 잘 못 느끼고 있다. 이런 식의 답변으로 들리거든요. 차라리 실질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체감 물가가 좀 비슷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더 재밌는 게 말이에요. 예. 여성들의 체감 물가가 남성들보다 좀 더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30대 고소득 여성의 체감 물가가 모든 연령층 중에서 가장 높다고 그러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30대 여성들 중 그 고소득층 30대 3.1%를 가장 크게 느낀다고 하고요. 제일 둔감한 게 20대 여성입니다. 2.2%. 예. 아무래도 이제 시장을 안 본다는 얘기죠. 며느리들.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또 할 예. 일도 많고 인사할 것도 많고 기대도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인터넷에 어떤 재밌는 그림이 떠다니냐면요. 예. 시어머니의 뇌구조, 며느리 뇌구조. 예, 이게 그림으로 떠요. 예. 교수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예. 시어머니 뇌구조 중에 가장 가운데에 있는 게 뭘까요? 시어머니 뇌구죠. 네. 그 뭐 우리 아들 왜 이렇게 말랐어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니 150kg 나가는 아주 튼튼한 아들도 다이어트해서 140kg로 뺐더니 얘가 얼굴이 쑥 빠졌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게 우리 마음이죠. 아들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 언제 오냐, 왜 이렇게 헬쑥해졌냐, 뭐 이런 얘기고요. 그렇죠. 그 대신 며느리들은요, 예. 그 뇌구조 정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 명절이 싫어. 명절이 싫어. 예. 뭐 아마 많은 청취자들이 동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모양이에요. 근데 예. 자, 그리고요. 재밌는 얘기인데 어제 국감 얘기 잠깐만 해보죠. 예. 안전한 먹을거리를 바라는 국민들 바람과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가 또 있는데 말이에요. 예. 최근 3년간 유통기한을 넘겨서 냉동 쇠고기로 전환된 한우가 무려 8톤에 달한다. 3년을 넘긴 거예요. 유통기한 3년을 넘긴 거예요. 3년이나. 이거 먹어도 이상 없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3년간 유통기한을 넘긴 게 아니라 3년 동안 그 전체를 보니까 유통기한을 넘겨서 냉동 쇠고기로 전환된 거예요. 유통기한을 넘겨서 냉동 쇠고기로 전환이 됐다. 예, 3년 통계입니다.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 예, 이게 다른 거 먹을 거 많으니까 다른 거 먹었으면 좋겠는데 알고 먹는 거 아니니까요. 이게 뭐냐면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냉동육으로 전환 승인된 냉장 한우가 전체 19,555건 중 56건이 유통기한이 지나서 냉동육으로 전환됐다는 것이고 이 중에는 유통기한 종료일이 석 달 지나서 전환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유통기한이 넘지 않았지만 뭐 당일이나 하루 이틀 기한 남겨두고 냉동 전환된 쇠고기도 353kg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3년 넘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며칠 안 놔두고 이제 냉동으로 전환됐으니까 이게 냉동으로 돼도 괜찮겠냐 이런 불안인데요. 일단 이런 것들은 유통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솜방망이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거 진짜 먹어도 괜찮은지 참. 그리고요. 다시 추석 얘기로 돌아와서 이번에 추석 지내는데 드는 비용 평균적으로 얼마 나오는지 조사가 됐죠? 예, 올해 4인 가족 기준으로 추석 차례상 성수품 구입 비용이 27만 991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추석 9,891원 정도 했으니까 조금 더 오른 거죠. 그런데 보니까 대형마트에서 1,600원 올랐네. 1,600원.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일반 재래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한 6만 원 정도 저렴하다. 근데 현재 과일이나 육류, 해산물, 식료품 가격은 좀 올랐다고 하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양파 가격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이제 추석 나는데 차례상 비용만 가지고 지낼 수 없잖아요.
고향 갈 때 선물도 뭐 기름값도 들고 버스 아니면 버스나 기차표 가격 맨손 같은 거 없고 선물 사가야 되고 이런 거 보면 좀 들죠. 평균적으로 추석 경비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한 72만 8천 원 정도 든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도 한 70만 8천 원 정도 듭니까? 아유, 저는 거의 안 들어요. 저는 거의 안 드는데, 야, 72만 8천 원. 왜냐하면 이제 가서 용돈도 드리고. 그렇죠. 그런 거 다 이제 합한 거죠. 포함하니까. 전 뭐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고, 저희 뭐 처갓집은 뭐 그렇게 제가 해드릴 필요가 없는 정도의 저거 드니까 제가 돈을 받고 와야 되니까 농담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고향집에 와서 마음 편히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세태도 사실 있잖아요. 제가 또 앞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너 취직했냐? 취직 언제 하냐 너? 야, 넌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제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이렇게 안겨드리고 그래야지 효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우, 듣는 제 같은 게 땀이 다 나. 저도 지금 막 근데 결혼한 지 30년 가까이 됐는데 왜 이렇게 땀이 나죠? 근데 이래서 아예 그 집에 안 가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청년들 중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집안의 젊은 청년들에게 뭐 결혼 얘기, 애 낳는 얘기 당연히 하죠. 조금만 좀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말 M4 세대라고 하거든요. 3포 세대, 5포 세대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하고 여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포기하면 5포 세대고요.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면 7포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수입도 모자라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해서 연애, 결혼, 출산 다 포기하는데 이러니까 우리 젊은 층이 이런저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집에 안 내려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가장 예민한 부분이 취업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연애, 결혼, 애 낳는 문제 이런 생존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또 자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다른 문제고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 자꾸 꺼내면 이게 서먹서먹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취업준비생 73%가 추석 연휴에 취업 준비할 것이다. 집에 가기 싫다는 거죠. 그 취업 준비 장소는 54% 집. 밖에 나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올 추석 연휴 기간에 친지들로부터 듣기 싫은 말이 예상하셨던 것처럼 43%가 취업은 했니? 뭐 결혼은 언제 하니? 뭐 이런 얘기고요. 근데 반대로 추석 연휴에 듣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교수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추석 연휴에 듣고 싶은 말이요? 추석 연휴에 듣고 싶은 말. 뭐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1위가 18%인데요. 그냥 아무 말 안 듣고 조용히 있고 싶다랍니다. 아예 신경 쓰지 말고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추석 명절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취업 준비생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 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중에 가장 심한 것이 소화불량이라고 합니다. 이 뭐 소화기 질환이 제일 대표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그 스트레스가 쌓이다 결국 명절 끝나고 폭발하는 것이 결국 이혼 문제까지 심각해지면 평소에 뭐 스트레스 쌓였겠죠. 그래서 10에서 20% 정도가 명절 끝나고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게 통계도 있습니다. 참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아닌 비극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이제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얘기하는 얘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상대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역지사지하는 그런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저는 연휴가 끝난 수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고맙습니다.